용서받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 가지고 막 불교 인양 떠들어버리면 불법 비방지. 그리고 오늘 굉장히 흉흉한 부처님 말씀을 이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에서 얻어내는가.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저것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가치는 엄청나다. 나는 양 팔열비열 생각 있고 의식이 있는 이 몸에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원하니라. 이게 이제 법화경에 오는 거.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에 대해서 안하니라. 이 분위기가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방금도 말했다시피 어떻습니까? 이 후반부에 연결이 되고 있고, 이 전반부 부분은 아직까지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 전반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약초유품. 제고 약초유품에 나옵니다. 제고 약초. 우리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5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날 하샤파야 열애만이 저 의정들에 대해 그러하다고 한다. 저들의 정체, 저들의 방식, 저들의 표현이 그러하다고 한다. 이 말 보입니까? 이게 이제 금바라집스님의 묘법문학경에서는 유유율의 집차동생 종상채선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열애 지차 중생 종상 채선 한번 따라해봐요. 그 이제 산스크리트 원전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의 해석, 또 원전의 중본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한자로 번역되어진 묘법연합경이잖아요, 그죠? 묘법연합경의 번역문장이 그래서 좀 친숙할 테니까 이 방편품 문장 읽어볼까요? 유불여불 내는 구지 제법실상 유유열애 지차중생 종상채선 라인도 다 맞고 문장의 형식도 형식놀이상으로는 똑같아요. 뭐 이것도 보면 뭡니까? 오직 부처님만이 제법의 실상을 안하니라. 오직 열애만이 중생의 종종 채상을 안하니라. 형식이 비슷하다는 걸 느끼죠? 주어는 오직 부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고 스스로는 안다라는 소리인데 뭘 아느냐? 여기서 약간 표현에 분기가 보내지고 있지. 자, 방편품에서는 뭘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부처님만이 제법의 실상을 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약초품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열애만이 중생의 종상채성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분석하면 종상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상하고 종상채성은 같이 둬도 돼. 그런데 여기는 실상의 소유격이 제법인데 여기는 종상채성의 소유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예요? 중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방편품은 오직 부처님이 제법의 실상에 대해서 안다라고 써하고 약초유품은 뭐다? 오직 열애께서 중생의 실상에 대해서 안다라고 써하는 거야. 만약에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가져다 줍니까? 오직 부처님만이 제법의 실상을 안다라는 말과 오직 부처님만이 중생의 실상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문장이라면, 같은 뜻이라면
중생이 세상이고 세상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까 우리가 이 정마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이 몸이 세상이다 그랬지. 맞아요. 근데 방편품은 세상의 실상을 안다라고 쓰였다면 약초일품은 뭡니까? 중생의 실상을 안다라고 쓰는 것. 이건 우리가 살펴보면 같은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같은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 같은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여라는 상상봉에서 봤을 때 방편품은 뭐라고 한다? 유불여불 내는 구진 제법 식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약초일품은 뭐라고 한다? 유유열애 지차 중생 종상체성 일으키기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지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뭐라 그랬다? 제법의 실상을 안다고 그랬고 한 번은 뭐라 그랬다? 중생의 실상을 안다고 그런 거야. 그 말은 뭐다? 제법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게 제법이다? 중생을 이야기하는 게 제법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제법의 원래 말뜻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 세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비불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몸에서 세상을 본다는 이야기나 중생을 아는 게 세상을 아는 거고 세상을 아는 게 중생을 아는 거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까? 같지 않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 되어버린 거야. 뭐 같은 말을 알아서 이야기한 것 뿐이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야. 법화경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세상이 어떠하다라는 설명이 나와버려.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작 하면서 설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초기부터 나오지. 그리고 중생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설명이 나와. 똑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것은 어디서 확정짓다고 할 수가 있다? 법화에서 확정짓고 암시를 베푼 것은 어디서 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건 초기부에서 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초기부터 이 이야기를 법화경의 방편분과 약초일품에서 나누어 이야기하면서 결국 세상이 중생이고 중생이 제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훨씬 수월해져. 세상은 너무 넓어갖고 우리가 다 감당하기 어려워. 데이터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무한 공간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매어 다닙니까? 하지만 중생은 달라. 이거 중생이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나를 잘 들여다보면 세상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의미가 있는 게 내 이야기잖아.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내가 왜 구멍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그게 세상을 모르는 일이었던 거야. 내가 세상을 몰랐던 것은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이었을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니 모르니 하는 노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자기를 바로 보자는 것만큼 중요한 하두가 불교에서 또 없잖아. 법화교에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법의 실상을 열에 많이 안다. 이건 사실은 중생의 실상은 열에 많이 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나를 알기가 참 어렵다. 내가 나를 알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제법이 중생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이 등식은 분명히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발견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 중생이라는 말이 뭔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우리가 그리 중생 그래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분들 보고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또.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교 용어고 인도말로 중생이라는 말의 원어는 사트와라는 말이었는데 요 오늘날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중생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 대체가 되느냐면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만이 유전
유전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른 뜻으로는 유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이거 참 재밌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중생을 유전이라고 옮겼던 것은 뭐다? 우리 생명체를 뭐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유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생명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명체고 나도 생명체죠. 그럼 살아있는 생물을 갖다가 생명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뭐가? 동어 반복이야. 살아있는구나. 생명처럼. 살생자, 날생자 쓰고 똑같은 말인데 그럼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변해가. 어쨌든 여러분들 유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다? 생명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 생명체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중생을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했다? 유전이라고. 왜 유전이라고 번역했을까? 원어에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인도 말이 사뜨와라 그랬죠? 그 사뜨와 할 때 이 사뜨라고 하는 말이 유입니다. 그래서 유정할 때 유가 온 거예요. 그럼 유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있다는 뜻이죠. 뭐가 있어야지 그러면 생명일까? 이 문제의식에서 단어가 정해진 거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이 있는 걸 보고 생명체라고 한다고 딱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인도말로 사뜨와 할 때 사뜨, 있다 할 때 있다는 중국 사람들이 단어로 잡았던 이 정이 아주 10점 만점에 10점을 적중하고 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정. 옳지, 감정을 뜻하는 거야. 감정이 존재하는 물질적 사이즈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생명체. 그럼 우리는 생명체를 그냥 살아있는 것하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학술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뭘로 봤다? 감정, 감각으로 본 거야. 찌르면 아프다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는 감각. 또는 뭐 이렇게 간지리면 가려움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가려움을 느끼는 그거. 옛날 사람들 치고는 굉장한 이 언어적인 성숙도를 보이는 건데 학대 인간들은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 듣거든. 이해하고 추리하고 기억하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생명체의 본질되는 그런 자질 내지는 조건을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감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생명체라는 거예요. 맞죠? 맞다는 거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네가 물어봤으니까 그냥 그래서 들어간다. 그런 분위기 알아요. 아니 여러분들 계산하고 추리하고 기억하는 건 컴퓨터도 하잖아. 맞아요. 와 어떻게 그걸 그 당시 이런 통찰력이 있었는지 모른다니까. 요새는 계산하고 이해하고 추리하고 추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컴퓨터한테 다 맡깁니다. 맞습니까? 그럼 컴퓨터가 생명체야? 근데 컴퓨터가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감각을 느끼는 건 죽어도 못해. 만약에 컴퓨터가 감각을 느낀다면 그건 생명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를 뜻하는 중생을 옛날에 중국 학자들이 뭐라고 번역했다? 감각, 감정을 가진. 저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감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감각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이는 감정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기 때문에 감정하면 감각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해도 돼. 여러분들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갖고 중류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생명체의 가장 본질적인 사건은 감각, 감정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인간은 이성적 동물 그러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조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 요새는 이성적인 그런 계산 능력이나 추리 능력을 생명체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안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AI가 더 잘해. 그렇다고 AI가 생명체냐는 거야. 여러분들은 생명체입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무생물, 생명체가 아닌 존재입니까? 생명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명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 그러면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느낌이 있고 맞아요. 아니 모기한테 물리면 어떻다? 가려운 느낌이 있고 바로 그 따뜻한 느낌, 가려운 느낌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일상적인 감각, 감정이 내가 생명체라는 유일한 증거랍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이거? 이걸 어떻게 그 당시 위치를 찾는지 생명체를 뜻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번역했다? 중생이라고 번역했던 저 사르트르라는 말을 기가 막히게 중국의 불교학자들이 유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번역을 내놓은 것은 맞죠.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핵심 속에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 현상은 뭐다? 감각이다. 이 감각. 정할 때 이게 결국에는 뭘 뜻하는 말이다? 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감각 안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범주 오류를 무너뜨리고 범주 통합을 주장하게 하는 또 범주 통합이 옳음을 증명하게 하는 뭐가 된다? 증거가 된 거야. 이거 찾아낸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거 찾아낸 분이 부처님. 감각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며 범주 통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오늘날 주류 학자들 사이에 성립된 건 21세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2600년 전에 뭐다? 정신은 물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주론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으니 내가 이런 말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아무런 것이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저는 세계의 보호를 지닌 불법의 상으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으셨던 것은 부처님은 감각의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감각의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교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는지 161페이지 앞에 보십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던 표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붙을 때도 정신이 물질하고 다른 거겠지 뭐. 또 뭐 잘 붙어 있으니까 통합되겠지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또 쉽게 넘어갑니다만은 학자들이 예대학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 많이 벌어지는 게 세상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다? 벌어질만 하니까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은 그런 지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증거화하는데 성공하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범주 통합의 증거해가지고 그 옆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감각질 하는 날 보이죠? 부처님은 오온설에서 세본 다음에 수온을 위치시킨다.
이 배열 순서는 감각이라는 사건이 정신과 물질의 연결을 의미하는 사건임을 일깨운다. 이것이 이른바 현대의 심리 철학에 가면은 감각질이 뭐다? 문제가 된다 하면서 감각 거기다가 조금 요거를 전문화시켜갖고 감각질 이런 말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막 그렇게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경우도 한번 5번 읽어봐라고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한 30분 남았으니까 이 여러분들께 제가 짧게 이걸 요약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만 제시하는 것이 효율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음주 통합의 뭐가 된다? 증거가 되느냐 그러면 증거가 되느냐 하면 이 감각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각은 몸이 달라지면 감각도 달라져요. 맞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몸이 달라지면 감각도 달라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악정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밟았을 때하고 개가 밟았을 때하고의 느낌이 같겠느냐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악정은 똑같아도 밟는 몸이 다르면 어떻다? 느낌도 다르겠지. 왜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개의 발에 존재하고 있는 통각세포의 양하고 사람의 발에 존재하고 있는 통각세포의 양이 달라. 그러면 통각세포가 많으면 더 아프고 통각세포가 적으면 어떻다? 덜 아프겠지. 근데 걔는 발에 통각세포가 별로 없어. 그래도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밟으면 걔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아파. 아픔이라는 감각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지만 사람이 밟았을 때 느끼는 그 느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몸이 달라지면 감각도 달라진다. 몸이 달라지면 감각도 달라진다는 말은 감각은 몸이 있어야만이 성립한다. 몸이 없어도 성립한다. 몸이 있었어. 맞죠? 다시 말해서 감각이 성립하려면 물질 범주가 개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답들 잘하고 있어요. 역시 포함 TV가. 이렇게도 답하는 TV가 없어. 그럼 아까 우리 깜부님하고 들어가고 강의를 너무 경전 위주로 해서 힘들어가지고 내일부터는 좀 쉬운 강의 해가지고 좀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겠는데 포항 정도면 이해 잘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포항 불자님들 우리 한의사 불자님들 정도 수준이면 어떠다? 와, 좀 더 어려운 거 해도 되겠네 이거. 몸이 달라지면 감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감각은 몸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고 그 말은 뭐다? 몸이 없으면 감각도 없다라는 소리니까 감각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몸이라고 하는 물질 범주가 개입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감각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분명히 한 부분으로 물질 범주로서의 몸 내지는 신체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안다는 것은 중생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체를 안다는 것과 관련된 뒤에 놓은 설명이 지금 저 설명입니다. 생명체를 안다는 것은 뭐다? 생명체가 뭐냐? 생명체가 뭐냐? 감정, 감각을 가진 놈을 생명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 감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본질과 특징과 자성과 표현 이런 걸 나는 샅샅이 알바라고 하는 설명이 약주유품에서 이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떼갖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다? 오늘날 심리 철학에서 이제서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야.
2000년이 아니라 2600년 앞선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은 만나는 거예요. 응? 부처님 제자됨을 참탄할 만한 부분이 또 있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감각은 보면 몸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감각도 달라지니 이건 물질 범주의 개입을 뜻하는 거다.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보내왔지만 정확하게 봤어. 그런데 감각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더 있어. 몸은 보여줄 수 있어도 감각을 보여줄 수는 없어. 맞아요. 앞쪽에 찔리는 발은 보여줘. 여기 찔렸어 하고 보여줄 수 있죠. 있는데 뭐다? 그 발이 느끼는 그 통증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은 객관성을 가집니다. 물질 범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보여줄 수 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감각이라고 하는 사건 그 자체는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은 뭐다?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다는 소리다, 없다는 소리다? 와, 진짜 오늘 답 잘하네.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다는 말이야.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면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물질 아닌 무언가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물질 아닌 무언가는 이 지점에서 뭐 뿐입니까? 정신뿐이지. 맞아요. 따라서 몸은 보여줄 수 있지만 감각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이 감각이라는 말 안에는 정신범주도 개입되어 있다는 말이 돼. 오케이, 여기까지 옵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감각 그 자체는 하나의 사건입니까? 분리된 사건입니까? 하나의 사건이잖아. 다시 말해서 통합된 사건이야. 통합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 하나니까. 그 하나의 사건 안에 두 개의 범주가 개입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하나의 사건 안에 두 개의 범주, 이건 다른 말로 뭐다? 두 개의 범주가 하나의 사건으로 뭐 되어 있다? 통합되어 있다라는 증거 아니냐는 거야. 누구라 느끼냐는 거야. 이걸 못 뒤집는다. 오늘날 주류 유물론자들이. 야,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야. 맞아요. 여러분들 앞전에 발표는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걸 감각질이라고 해. 이 감각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져. 하나는 뭐다? 몸이 달라지면 감각들은. 그러니까 어제 내가 밟았을 때 앞쪽의 느낌과 오늘 밟을 때의 느낌도 또 달라. 왜? 벌써 내 발의 상태가 바뀌었으면. 이건 뭐를 의미한다? 물질 범주가 감각에는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통증 자체는 1인칭 당사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남에게 객관화시켜서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다? 물질 안에 무언가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관찰이 적은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너무 살도 고기 그 두꺼워. 훌륭해. 박수 한번 쳐요. 그러니까 진실이 뭔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부처님이. 그 생각과 감각질을 어떻게 불리는? 난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하다. 한 달 앞서가 저거네. 부처님이 2600년 앞서가는데 저거는 그것도 한 달이 앞서. 진짜 통하면 내가 이 이야기 다 해야 되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하고 진짜. 의식은 여러분들 감각하고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오늘날 심리학자들의 진술 내가 나중에 하나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감각의 특징 여러분들 아셨죠? 그 감각 안에는 물질 범주와 정신 범주가 지금 뭐 되어 있다? 하나로 뭐 되어 있다?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현실인 거야. 누구나 관찰하는 자기 일인 거야. 맞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증거 중에서 진짜 증거, 보편적 증거 능력을 가진다 그래. 왜? 누구에게나 벌어져야지 보편적인 거거든. 모든 생명체는 뭘 느낀다? 감각을 느껴.
그리고 모든 감각은 몸이 달라지면 달라지지만 감각 자체는 보여줄 수 없어. 따라서 감각 안에는 정신범주와 물질범주가 통합되어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 이건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실로 관찰되는 거야. 나는 이걸 증거로 제출합니다. 최종심에서 부처님은 진실의 법정에 감각질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은 거야. 어? 그리고 이 증거가 유물론자들에게 받아들여지잖아. 드라마틱하지. 어? 여러분들 2008년도 1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2008년 1월 2일 2018년 1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도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2008년도쯤에 그러냐 20년 전 일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2008년 1월 달 지금 뭐 에이펙 한다고 난리잖아요. 에이펙은 아무것도 아니야. 2008년도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절정을 쳤습니다. 세계 철학자 대회가 2008년 1월달 서울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데 철학자는 과학자들도 다 옵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철학자들이 뭡니까? 드디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상적으로도 인정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우리 종이를 제가 한국에 유수의 철학자들이 한국. 그때 그 세계 철학자 대회의 최고 좌장을 맡은 분이 누구냐면은 김재근 박사라고 하는 한국이 낳은 천재 철학자가 있어. 지금 돌아가셨어. 이분 원래 서울대 불문학과 출신인데 프랑스 유학 갔다가 미국 자기들다가 철학으로 전향을 해갖고 철학적 전형이 발견돼갖고 철학자가 대성한 분인데 이분 유물론자예요. 그래서 유물론 철학의 교과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석의 말하자면은 사부적이야. 서브할 때 그 사부야 사부. 이 김재근 박사는 그때 2008년 세계 철학자 대회 할 때 왔거든. 와가지고 이제 중앙일보 기자하고 중앙일보 학술 담당 기자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야기야. 네, 그 인터뷰한 내용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볼까? 우리 교재는 그런 인터뷰한 내용 같은 걸 막 소개하기는 경조가 맞지 않아서 안 하는데 참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국이 낳은 세계적 심리철학자인 김재근 박사의 인터뷰 해가지고 2008년 1월 2일 날 중앙일보에 이제 다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핵심 분야입니다. 내가 최근에 낸 물리주의 또는 그에 충분히 가까운 것에서도 주장했다. 요새 유물론자들은 자기를 유물론자 합니다. 물리주의자 이렇게 불러. 유물론은 영어로 이제 materialism이거든. 물질주의. 근데 요새는 physicalism 이렇게 불러갖고 이름은 좀 고상하게 불러. 유물론 하는 말보다는 물리주의하면 좀 있어 보이죠? 똑같은 거야. 속지 말아야 돼요. 표현에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김재근 박사가 물리주의라고 하는 책을 내거든요. 그 물리주의라고 하는 책이 이제 말하자면은 세계 심리 철학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선전삼하셔요. 물리주의 또는 그에 충분히 가까운 것에서도 주장했듯이 나는 여전히 마음 심리적 사건의 대부분이 두뇌의 사건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다. 뭐가?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무엇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두뇌에서의 사건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뭐다? 두뇌를 구성하는 뇌세포의 표면에서 벌어지는 단백질 분자의 전자기적인 현상 A를 생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환원시킬 수 있다. 그러면 생각은 뭐다? 비물질적인 현상이 아니고 뭐? 물질적인 특수 현상으로 환원되어 버리고 귀속되어 버리는 거지. 요게 말하자면 정신범주에서 해체해갖고 물질범주를 집어넣는 짓이야. 조금만 어려운 말만 하면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심리적 사건의 대부분이 두뇌의 사건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한 가지 예외 사항을 인정한다. 그것은 감각의 영역이다. 모든 심리적인 사건을 어떻다? 두뇌의 사건,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될 수 있다. 난 자신하지 마. 한 가지는 자신도 자신이 없고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 한 가지가 뭐다? 감각의 영역이다. 감각은 물리적으로 환원 못 시키겠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물리적으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것이 감각이라면 감각 안에는 물리적이지 않은 게 있다는 소리다, 없다는 소리다? 있다는 소리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마음이니, 의식이니, 인식이니, 정신이니 이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어려운 말 아니야. 맞죠? 마음이란 말 모르는 사람 없고 정신이란 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그대로잖아. 이런 게 첨단 말하자면 진리성 논쟁의 최전선에서 논의되는 이야기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우신 거죠.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가지 예외 사항을 인정한다. 그것은 감각의 영역이다. 이 이야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최범수 이야기예요. 김재근 박사 이야기예요. 내가 이게 한심스러운 거야. 최범수 이야기는 안 믿고 김재근 박사 이야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근 박사 이야기를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그냥 저 이야기만 쭉 하면 여러분들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았을 줄 모르지만 세계 철학자 대회의 좌장을 맡으신 김재근 박사가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환원시키더라도 한 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되니 그거는 뭐다? 감각의 영역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까지 할 정도면 공부가 됐다는 거거든. 여러분들께서 어떻다? 신뢰도를 좀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지기 때문에 나 이게 필요하다 해서 오늘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커피 향을 맡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죠? 향기가 나면 커피 향이네 하고 우리가 알아맞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눈 감고 있어도 코앞에 방금 그라인더 해갖고 쫙 흐르는 커피가 나오면 이거 커피네 하고 왜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은 AI도 안다는 거야. AI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커피를 갖다 대놓으면 물리적으로 분석해갖고 어떻다? 커피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는 것은 물질도 한다는 거야, 요새. 아는 건 물질도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걸 판단하여 커피라고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반되는 감각도 함께 느낀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야말로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커피 향이라고만 말해야 되나. 그죠? 그 오묘한 향기의 느낌이 코의 수용 신경계를 자극하는 게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 난 DNA가 카페인을 소화할 수 없는 DNA래요. DNA 구조가. 쉽게 말해서 카페인 못 먹는다 이 말이야. 그래도 커피 사 먹는 걸 난 아까워하잖아요. 안 마시지만 왜? 향기만 갖고도 그 가치를 충분히 한다고. 커피 향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커피 향 좋잖아요. 커피 향 요 두 단어밖에 지금 못 썼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두 단어가 아닙니다. 뭐 있었잖아. something 뭐 있었잖아. 그죠? 그 향기가 있었죠. 이것도 동시에 우리가 경험한다, 경험하지 않는다. 그 경험은 AI가 못한다는 거야. 그걸 뭐만 할 수 있다? 생명체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은 뭐다? 정을 가진 놈을 생명이라고 한다라는 통찰을 얼마나 띄어내요. 좀 뭔가 연결된 게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못을 박아버립니다. 김재근 박사가. 뭐라고 못을 박느냐? 아까 읽은 거 쭉 연결시켜서 마무리 지을게요. 다만 한 가지 예외 사항을 인정한다. 그것은 감각 또는 감각질 영역이다.
우리는 커피 향을 맡을 때 그것이 무언가를 판단하여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건 AI도 하는데 그와 동반하는 감각을 함께 뭐한다? 느낀다. 이런 감각 또는 느낌의 영역은 인지 영역과 달리 아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 생각이 인지 영역이거든. 그 인지 영역은 이 감각 영역하고 어떻게 분기하느냐를 이 김재근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Cannot be explained physically.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지 능력은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감각의 영역은 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아 별수를 다 써봤는데 감각 영역은 물리적으로 수치화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여인의 아이 낳는 고통을 남자들은 알 수 있다 없다? 그 감각을 느끼는 자의 인칭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경험으로 잡혀되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질은 뭘 보고 물질이라고 그러냐? 물질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의 조직합은 뭐다?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걸 물질이라 그래. 학술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곧바로 뭘 뜻하는 말입니까? 물질이 아니다라는 뜻 해버려. 그럼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른바 물질이 아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지금 경험된다 안 된다? 경험되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감각하고 색성향미죠. 예를 들어서 색깔. 무슨 색깔이라고 AI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떻다? 빨갛다라고 하는 그 자각되어지는 그 순간의 카트 이거는 경험 못한다는 거야. 그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뭐다? 모기가 물면 우리는 어떻다? 가렵다는 말은 안 해도 가려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AI는 모기가 물면 어떻다? 가렵다고 말은 하지만 안 가려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콜리아라고 하는 21세기 최대 화두잖아. 그걸 갖다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감각질이라고 번역하잖아. 이 감각질과 관련된 정보를 부처님께서 사념처로 쓰라셨던 거야. 사념처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조금 불교의 조예가 있는 사람 사념처 이야기 들어봤죠? 사념처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사념처가 뭡니까? 신. 외워봐. 수. 신. 법이죠. 해석해봐. 카이아, 외다나, 칩박, 따로만 해석해봐. 몸이 느끼는 자리에서 마음은 진실을 본다는 말이야. 양팔늘비의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이 몸에서 나는 우주를 보다니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양팔늘비의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이 몸 무슨 말이다? 몸이 느끼는 자리야. 감각하는 자리 말이야. 몸이 없으면 감각을 한다 안 한다? 못해. 그러니까 물질 범주가 개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만은 어떻다? 그 감각은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질은 감각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물질 아닌 무언가가 거기에 우리는 이제 개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자? 개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자? 옳지. 와 이거 대단해. 다 맞춰 다 맞춰. 몸이 달라지면 감각도 달라지니까 물질 범주 개입되어 있죠. 왜? 몸이 없는데 모기가 어디를 물어? 그 몸이 있으니까 가려움을 느끼는 거야. 하지만 어떻다? 가려움을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물질 아닌 무언가가 거기에 통합되어 있다는 소리지. 그죠? 그 말은 뭐가? 이미 범주론적으로 다른 물질과 마음이 다른 범주에 임에도 불구하고 뭐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통합되어 있다는 사람. 이걸 찾아내잖아 불교가. 그래서 김재근 박사가 100기를 드는 겁니다. 유물론 철학자들 대표해갖고 어떻다? 감각만큼은 뭐다? 감각의 영역만큼은 뭐다? 그 마지막 말하자면
최종심의 주문입니다. 감각의 영역은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건 누가 한 말이다? 유물론자들이 하는 말이다. 저기 인정해야지 진짜 승리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뭐 우리가 주장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저쪽이 어떻다? 뺏기 들어. 따라해봐요. 감각의 영역은 감각의 영역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말해봐. 설명. 오케이, 설명되지 않는다. 야, 이 이야기를 2008년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모든 철학자를 대표해갖고 뭐다? 딱 인터뷰하면서 뺏기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주가 다른데 통합되면 오류가 발생하니 그 범주를 다르다고 보지 말고 정신범주에서 해체해갖고 물질범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갖고 그냥 정신도 물질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하고 제3심 재판에서 유물론자들이 치고 들어온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뭐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통합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어떡하냐는 거야. 왜? 관찰은 그 자체로 증거거든.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거했으면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범주 통합의 증거 인정됩니다. 그 증거의 이름은 뭐다? 감각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범주 통합의 주장은 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단지 이 불법의 사례 정상부 상상봉의 여라고 하는 이 봉우리의 존재성을 입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의 와닿는 주제가 뭡니까? 사후. 우리가 사후라는 걸 주장하려면 정신의 고유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 돼. 맞아요, 맞아요. 물질적으로 내 DNA가 내 자식에게 전달되는 걸 보고 유물론자들은 윤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윤회라고 보지 않아요. 왜? 물질적으로는 내 DNA가 같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나와 다른 몸인데. 맞아요, 맞아요. 자식들 말이야. 우리는 자식을 나의 윤회로 보진 않잖아요. 다른 개체로 보지.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윤회는 뭡니까? 정신적인 고유성이 상속이 되어야지 윤회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윤회의 어떤 기본적인 말하자면 의미로 지금 생각하고 윤회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정신이라는 것의 고유성이 유지되려면 뭐다? 정신이 물질이 아님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그 정신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마지막 고비가 뭐였다? 범주 오류의 공격이었다. 그 범주 오류의 공격마저 부처님은 무난히 제껴버리신 거야.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아시겠죠? 뭐 오늘도 이야기가 어안이 벙벙하실 거야. 벙벙하지만 두 주 전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로서는 까탈스럽고 현미밥 씹듯이 까끄러운 이야기가 되실 줄은 모르지만 실은 그런 이야기가 뭐다? 명색이 불교 대학하면서 이 학문적인 학술적인 그런 이름을 내 그 이상에는 그런 말하자면 뭡니까? 양질의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가 상당히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도 많고 해갖고 흥미를 끼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만 항상 양가감정이에요. 재주는 없고 그래서 양질의 정보를 쉽게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자니 어려워지고 쉽게 이야기하자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이야기를 보내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아듣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다? 정보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불법의 산의 정상부에 올라가면 도대체 뭐가 보이는가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니까 말이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게 꿈도 못 꾼 소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짐작도 못한 정보 체계를 전달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런 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든 언어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범주 통합이 범주 오륜이
이런 조금 이야기가 여러분들로서는 좀 감당이 어려운 내용이 진행이 되지만은 그런 다른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뭐가 나타났다?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리신 이 불법의 산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한 것으로 최종심에서 확정 판결되는데 그럼 이야기는 다 끝났느냐? 11월달 12월달 3시간이나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진짜 문제가 남아있어. 대단히 죄송하지. 진짜 문제가 남아. 범주가 다른데도 통합되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감각질.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어떻게 범주가 다른데 통합이 됐습니까? 그 원리가 뭐냐는 거야. 어? 범주가 다른데 통합하면 뭐다? 오류가 발생한다 안 한다? 쉽게 말해서 북소리하고 붉은색은 섞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섞여 있는 거야? 아니 북소리하고 붉은색이 도대체 어떻게 섞였지? 말하자면 이 궁금증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납니다. 이 궁금증마저 풀어버린 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고 무선볼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래서 몇 시간 남아있다? 3시간 남아있다. 야,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까? 말을 할라치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분명히 말할 수 없으면 치고. 내가 범주 통합 가능하다 했지? 일단 니들 이해하기 쉽도록 내 증거 하나 내줄게. 감각질 딱 끝냈어. 끝난 거 아니야. 왜 범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줄 알아?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한 소식을 일체종지라고도 부르고 지견바람일이라고도 부르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가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소식을 공개한 올곧게 유일한 경전이 무슨 경전이다? 이 신법하는 이야기 나는 말이에요. 아유 우리 시간 안 되네. 3분만 딱 더 이야기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냥 서울 가는 차가 36분이에요. 35분도 아니고 또 36분이에요. 이상한 놈들. 내가 왜 그랬나 알아봤더만은 진주에서 오는 차하고 동대구에서 만나갖고 합체해갖고 올라간다고 시간을 그래 조절한 거래. 진주 것들이 꼭 늦어. 꼭 10분씩 늦게 와 있거든. 할 수 없이 10분 기다렸다 올라가면 서울에서 차가 떠나고 없었던 나는. 그렇다고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서울은 나이트 버스가 있어갖고 밤새 버스가 돌아요. 그래서 뭐 검색을 하려고. 네,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 앞에 그 신법화론도 안에 이렇게 보면 내가 쓴 책 같은 게 많아. 논문도 많고 1년에 책을 한 권씩 썼다고 할 정도로 내가 다작을 한 사람입니다. 말세에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막 끝내야지. 예? 근데 내가 일생 선책을 다 없애버리고 한 권 남겨놓은 책이 이 책이야. 그동안 선책은 여기 이야기 이야기거든. 근데 이 책에서 여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하동문이야. 밑에 건 볼 필요 없어. 내 불교가 어떤 불교인가를 알려면 뭐다? 이 책 봐라. 그 교재. 그 교재 안에서 내가 한 5번 좀 읽어봐 주세요 하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읽어본다 안 읽어본다? 안 읽어본다 그래야 또 알려주지. 어쨌거나 관계없어. 범주가 다른데 통합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부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교묘하게 그 오류를 우회해갖고 통합되는 원리 속에서 통합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통합되는 원리까지 알았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하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야. 그걸 법화경이 공개해준 거야. 응? 그 이야기가 우리 책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이야기는 쉽다 어렵다?
쉽다. 쉽다. 쉽다고 봐야 돼. 왜 저자직감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1달 그리고 12월달 남아있는 3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뿌리를 뽑자고. 응? 남순이 범주 오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주 통합하는 증거가 있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증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원리까지 알아버려야지 진짜 이었거든. 알겠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데까지 다 밀어붙이고 원만한 해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2주 뒤입니다. 다음 주인가? 2주 뒤지. 2주 뒤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